물이 부족하게 되면 세포가 엉망이 돼요. 그럼 엉망이 되면 손상이 오는데 이게 핵 안에 있는 유전자들 손상 오면 이게 바로 암으로 가버리는 원인이 되거든요.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세포 안에 물이 들어가서 탈수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나으라만 원장 문창학 씨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많이 갑자기 기온이 내려갔죠. 일교차가 많이 심해지는데 여러분들 건강에 많이 주의하시고 또 특히 우리 암 환자분들은 이럴 때 면역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건강을 더욱더 유의하셔야 될 거예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감기라든지 바이러스성 질환들이 있을 경우에는 면역이 떨어지는데 이게 암하고도 관련된 면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하시고 또 오늘 여러분에게 좀 더 유익한 이런 정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암 환자한테 적합한 식단은 대개 이제 암을 키울 수 있는 식단이냐 아니면은 암을 키우지 않는 식단이냐 이런 부분에서 볼 때는 육류 계통은 암을 키울 수 있는 성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특히 이제 육류 안에는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철분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세포에 도움을 되지 않는 포화지방산들이 이제 많이 있고 또 항생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좋은 부분이 아니겠고 그래서 채식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 채식은 대개 보면은 이 채식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이 암을 억제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채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면역학적인 이런 부분에서 보더라도 면역학적인 면에서도 같은 개념이에요. 육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 몸에 면역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이 별로 없어요. 대개 면역은 어떤 채식에는 파이토케미칼들이 면역을 높이는 작용을 하고 또 항산화 작용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다당체들이 있는 게 있어요. 다당체들이 우리 면역을 끌어올리거든요. 다당체가 많은 것은 버섯이라든지 아니면 겨우살이라든지 해조류 중에 보면은 뭐 미역이나 김, 다시마에 있는 뭐 후코이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면역을 높여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면역적인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항산화 물질도 보면 동물성에는 우리 동물성 식품에는 항산화 물질이 없고 오히려 항산화 물질보다는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오히려 많죠. 그런데 항산화는 우리가 비타민 C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항산화 물질들은 거의 대부분 채식에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채식을 하는 게 우리 암 치료하는 분들은 이제 좋겠다. 근데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이게 채식만 먹으면 뭔가가 부족하다. 그리고 기력도 별로 없고 먹고 나도 제대로 먹었다는 이런 기분이 안 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어떤 그 육류 쪽을 그러면 동물성을 조금이라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육류, 사육하는 이런 것보다는 되게 생선 종류에서 동물성 영양소를 얻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면 이제 생선류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생선류는 되게 사이즈를 가지고 생산을 하고 수명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이즈는 보통 30cm 이하의 생선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수은과 같은 거 중금속이 별로 없고 또 되게 푸른 생선, 고등어나 꽁치 여기에는 오메가3 같은 걸 같이 가지고 있고 또 비타민 D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선류를 조금 이용을 하시면 그리고 달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완전식품이라 하잖아요. 그러면서 달걀은 또 동물성 이런 단백질을 좀 얻을 수 있는 그 식음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면 우리 암 환자들이 충분한 영양도 섭취를 하면서 암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런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식단이라는 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려운데 사실 우리가 하나의 식단을 가지고 할 때 밥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현미라든지 아니면 잡곡밥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에는 뭐 강황이나 이렇게 파이토케미칼이 있는 식품을 얹어 가지고 하는 이런 식단도 많이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어떤 것만 특별히 콩을 좀 많이 넣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식자재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이제 밥이라든지.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식단 중에서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음식 문화가 습식성 문화라고 하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되게 건성, 예? 근데 우리 습식성에는 꼭 그게 뭐가 들어가요? 국이 따라 들어가요. 근데 사실 암 입장에서 볼 때 국은 별로 그렇게 플러스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국을 같이 먹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 한 숟가락 먹고 국 한 숟가락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국이 위산을 떨치는 효과를 나타내요. 왜냐하면 물이잖아요. 그래서 위를 희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를 오히려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물은 국물 계통을 좀 적게 하고 물은 따로 식사가 끝나고 섭취를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정말 이제 국을 꼭 먹어야 되는 경우라면은 우리가 주로 이제 채식, 식이섬유가 많은 부분들을 국에서 얻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우리가 가열을 해서 우리가 끓이거나 하면은 우리 채식이나 이런 데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많이 어때요? 우리가 불용성이 수용성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식이섬유를 많이 얻으면 그거 자체로 해서 장 기능도 좋아지고 면역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국하고, 그리고 이제 반찬 같은 경우는 반찬은 다양한 여러 가지 양념 재료들을 많이 쓰는 것을 원해요. 단순하게 우리 그냥 간장이나 이런 것보다도 여러 가지 있죠. 우리가 양념으로 쓰는 것들 되게 많이 쓰는 게 어때요? 우리가 콩 계통으로 해서 뭐 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추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보면 콩 속에 들어있는 제니스테인이나 그다음에 고추 속에 들어있는 캡사이신, 그리고 또 생강, 그다음에 마늘, 양파, 이런 부분들은 다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양념을 사실은 우리 환자분들이 많이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반찬은 좀 다양하게. 그 다음에 이제 양을 가지고 한번 볼까요? 양을. 그래서 양은 어때요? 우리가 이제 밥을 먹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느냐 하는 이제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그런데 대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배부를 때까지 먹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가능한 한 밥은 소식이 좋거든요. 그러려면 나한테 가장 적당한 때가 언제냐? 배가 부를 때가 아니고 허기가 면할 때. 아, 이제 배는 안 고프네? 할 때 그때까지가 가장 우리 몸에 적합한 칼로리고 양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맞추고 가는 게 좋겠고, 또 하나 우리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자면 되게 이제 아침은 요즘에 굶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점심하고 저녁을 많이 먹는데 그건 가장 안 좋은 방법이거든요. 아침과 점심. 그 다음에 아침을 먹을 때는 우리가 아침에는 혈당이 가장 낮을 때거든요. 그런데 이때 지방을 먹으면은 우리 케톤식이, 요즘에 케톤식이요법이 상당히 유행을 했잖아요. 케톤식 효과를 한 끼 중에서 낼 수 있는 게 아침이에요. 혈당이 가장 떨어져 있을 때 지방을 먹게 되면 케톤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좀 지방 쪽으로, 우리 근데 되게 아침에는 기름진 것을 잘 안 먹잖아요. 왜냐면 아침에 입맛도 없고 그런데 거기다가 막 기름지는 것을, 그래서 우리 한국 식단에는 그런 부분이 빠지는데 오히려 아침에는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아니면 오메가3가 많은 이런 식품이라든지 또 식이섬유도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은 되게 단세 지방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약간 지방을 먹는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벼우면서도 약간의 지방이 좀 많은 그런 식단을 하는 게 오히려 건강에도 좋고 암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점심 때는 조금 양을 많이 먹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양으로 따져서는 가장 적게 먹어야 되는 게 이제 저녁이죠. 그래서 식단은 그런 식으로 맞추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글루타민은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암세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세포를 만들어서 커 나가야 하잖아요. 그럴 때 꼭 필요한 요소가 몇 가지 있어요. 일단은 뭐 우리가 암세포가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든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포도당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암세포가 에너지만을 만들기 위한 건 아니에요. 에너지도 만들지만 에너지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도 같이 만들어냅니다. 세포 구성 성분들을 거기서 만들어내요. 그리고 우리가 단백질 중에서 글루타민이 이렇게 암세포 성장하기 위한 세포를 만드는데 아미노산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철분이죠. 글루타민은 암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글루타민을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글루타민을 공급을 많이 해주는 것은 암 성장하는 것도 도와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글루타민은 되게 많은 논문들에 보면 암 환자들한테 글루타민이 많은 성분을 먹으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왜냐면요, 우리 음식이 특히 단백질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글루타민이에요. 그럼 그 글루타민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양을 많이 안 넣어주더라도 암세포는 항상 필요한 만큼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루타민을 암세포가 가져가는 것을 막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되게 우리 이제 면역하고 살펴볼게요. 글루타민이 우리 장 점막을 재생시키고 점막을 강화시켜 주는데 아주 중요한 재료예요. 장 점막이 우리 면역을 담당하는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러면 장 점막을 좋게 해주는 효과가 글루타민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장을 좋게 해주면서 면역을 높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면역 강화를 해줄 수 있는 게 글루타민이다. 단지 암세포도 좋아하지만 암세포는 많이 안 주더라도 지 충분한 양만큼은 빼들어 가기 때문에 글루타민 때문에 암이 더 악화되고 그렇다기보다는 면역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글루타민을 오히려 암 환자들한테 오히려 권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이게 정확하니 이렇다 이렇게 선을 끌 만한 그런 아직 그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저는 글루타민을 너무 과하게 섭취하는 것은 꼭 그거는 좋은 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글루타민이 약간은 이런 게 있어요. 글루타메이트로 바뀌면서 흥분성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MSG가 바로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거든요. 이게 글루타민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루타메이트는 약간 우리 몸에 흥분성이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약간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가공식품 가장 피해야 된다. 그러면 대개는 이제 육류겠죠. 육류가 뭐 소시지라든지, 그다음에 뭐 햄버거라든지, 그리고 뭐 튀긴 거, 트랜스지방, 이런 부분들이 일단 우선 되겠고, 그 액상 과당 이런 것도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쩌든 설탕은 잘못 먹으면 이게 전부 다 내 장 안을 뒤흔들어 놓잖아요. 나쁜 견들의 밥이거든요. 유해균들이 득실거리게 되는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캔 음식들, 캔에 들어있는, 특히 동물성 캔에 들어있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캔 음식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캔 음식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그 니트로스 아민을, 이게 발암물질이잖아요. 니트로스 아민을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가 이게 상식적으로 하나 이것을 피할 수 있는 팁은 항상 캔은 따고 나서 5분 동안 그냥 딴 상태로 두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뭐 라면을 끓인다든가 뭐 음식을 하는데 캔 따자마자 바로 부어버리잖아요. 이게 가장 안 좋은 거. 5분 정도 있으면 니트로스 아민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은 공중으로 기화가 돼 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5분 동안 두고 난 후에 쓰는 경우는 그래도 조금은 그런 니트로스 아민에 대한 위험성을 좀 줄일 수 있다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 암 환자들이 피하는 가공식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항암을 하게 되면 탈수가 제법 더 많이 오죠. 근데 우리 암 환자분들은 암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 자체로서 탈수가 되어 있는 환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탈수에 대한 검사를 하거든요. BIA라는 검사를 하게 되면 우리 세포 안에 우리가 탈수라는 개념을 우리 환자분들이 지금 이제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탈수라고 하면 그냥 갈증 나는 것을 탈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갈증 나는 탈수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혈액의 탈수거든요. 혈액 탈수는 그냥 물만 마시면은 충분히 갈증을 해소가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탈수는 혈액 탈수가 아닙니다. 세포 안에 물이 부족한 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세포 안에 물이 많아야, 우리 집안에 물이 있어야 충분히 어때요? 싱크대도 청소도 하고 화장실도 하고 지저분한 거 할 수 있는 게, 집안에도 물이 있어야죠. 우리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 안에 물이 없으면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면서 만들어지는 산화물들이, 활성산소가 엄청 많아요. 이 부분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하게 되면 세포가 엉망이 돼요. 그럼 엉망이 되면은 손상이 오는데, 이게 핵 안에 유전자들 손상 오면 이게 바로 암으로 가버리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포 안에 탈수를 막아야 돼요. 그러면 이 탈수를 막기 위해서 물만 마시잖아요. 우리 환자분들이 탈수 이야기하면 내가 물을 엄청 많이 마신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그 물을 마셔가지고 혈액의 탈수는 해결할 수가 있지만 세포 탈수는 해결이 안 돼요. 왜? 세포에는 물이 그냥 스스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세포 안에 물이 스스로 들어갈 수 있다면 이 세포는 너무 커져가지고 나중에 터져버려요. 그래서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살아있는 생명체의 세포는 물이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럼 어떨 때 들어가느냐? 바로 우리가 이 세포하고 세포 바깥에는 미네랄 교환을 해요. 특히 세포 안에 있는 나트륨은 세포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세포 바깥에 있는 칼륨은 세포 안으로 끌어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에너지를 엄청 많이 써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 칼륨이 세포 안에 들어갈 때 물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세포 안에 물이 들어가서 탈수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물만 마시면은 그냥 혈액까지 갔다가 그냥 소변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탈수를 막으려면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죠. 칼륨이 많은 음식들을 한번 살펴보면 고구마가 많아요. 고구마 저는 많이 권하는데 고구마는 면역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고 또 껍질에 안토시안도 있고 그러면서 또 칼륨이 많기 때문에 탈수도 해결돼요. 그래서 만능인 음식이 저는 고구마고 그 외에도 뭐 토마토라든지 그 다음에 비트, 뭐 콜라비, 또 키위 그리고 채소류에는 칼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게 좋다. 그리고 칼륨은 이제 우리가 보통 알칼리성 미네랄 말을 쓰거든요. 근데 알칼리토 미네랄이 있어요. 완전한 칼륨처럼 알칼리성은 아니지만 알칼리를 띠는 미네랄이 칼슘하고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있는 음식도 약간의 이런 탈수를 막아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고구마가 바깥에 있잖아요. 바깥에 있는 안토시아닌 껍질에 보라색. 근데 우리가 밤 고구마나 이런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과즙에도 이게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는 뭐 베타카로틴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호박 고구마, 뭐 밤 고구마, 또 뭐 자색 고구마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일수록 오히려 일반 고구마보다 그런 파이토케미칼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 암 환자들한테 권장할 만한 식품이 되겠죠. 칼슘이 제일 많은 거는 일단은 우리가 보통 시금치에 칼슘이 제일 많은 걸로. 되게 야채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견과류에도 제법 많이 들어있고 해조류에도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제 칼슘이 많은 음식을 우리 암 환자들한테 권하는 경우는 대개는 이제 대장암 때 가장 대장암이 칼슘이 대장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아주 강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장암 환자들은 칼슘이 있는 식품을 많이 권장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환자들이 되게 특히 여성암 있는 사람들은 우리 골다공증이 잘 오거든요. 근데 이럴 때 칼슘이 보충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게 칼슘 보충을 칼슘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충제로 들어가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유장 장애가 잘 와요. 그래서 비타민 D를 섭취를 하게 되면 이때 칼슘을 끌고 들어갑니다. 비타민 D가. 그래서 칼슘의 혈중 농도를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비타민 D가 이 자체가 암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비타민 D가 아주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유전자 변이를 막아주고 암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비타민 D를 여러 가지 방법, 약으로도 주사로도 그다음에 음식으로도 뭐 기능식품으로도 종합적으로 다 먹으라 하거든요. 이럴 때 칼슘이 보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칼슘으로서는 우리가 비타민 D를 같이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칼슘은 대개는 이제 대장암 때 가장 이제 역할을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많은 논문들이 보면 대장암을 칼슘이 억제하는 게 많은데 그 외에는 칼슘이 그렇게까지 많이 역할을 하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암 환자들한테 칼슘이 필요한 부분들은 대개 이제 골다공증이 생겼을 경우에 보충을 많이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가 이제 발효, 우리 좋은 유익균들이 음식을 발효를 시켜가지고서 그 발효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장 기능이라든지 면역이라든지 이런 걸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일상생활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한국식 문화에는 발효가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먹었을 때 발효 음식에 가장 많은 것은 우리가 제1번으로 보는 게 뭐예요? 김치잖아요. 김치가 가장 제1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김치가 항암 음식이라고 하는 게 그것 때문이죠. 발효. 그래서 이 발효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채식이 가지고 있는 발효는 기본 개념이 쪼개는 겁니다. 잘게 썰어주는 개념이에요. 다른 특별한 그게 아니에요. 잘게 썰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음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 엉겨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있는 효소만 가지고 이걸 갖다가 다 분해를 해가지고 우리 몸 안에 흡수가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해결해 주는 게 발효거든요. 그러면 우리 김치를 경우에 배추도 채소잖아요. 이것도 발효를 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식이섬유라든지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을 만들어 주는 게 있겠지만 김치는 단순히 김치만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양념들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양념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발효를 시켰을 경우에 우리 몸 안에 특히 암 환자분들한테 아주 좋은 다양한 성분들을 할 수가 있어서 김치가 제1번이고 우리가 2번은 뭐예요? 우리가 된장이잖아요. 된장. 그리고 뭐 청국장. 그리고 뭐 낫또. 근데 저는 이제 낫또하고 청국장하고를 생각을 해봐요. 사실은 이 낫또는 콩을 가지고 낫또균이라는 걸 가지고서 하나고 균주를 가지고 해요. 근데 우리 청국장에는 다양한 균주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낫또가 좋으냐 청국장이 좋으냐? 저는 청국장이 좋다고 봐요. 왜? 우리 미생물은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은 단일균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락토바실러스, 비피도 박테리아 뭐 이런 부분들을 하지만 단일균이 우리 몸 안에서 예전에는 이게 유산균으로 해서 락토바실러스, 비피도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시중에서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프로바이오틱스의 장점들을 설명을 했지만 지금은 어떤 개념이냐면 개념이 좀 바뀌었어요. 어떤 균주가 좋으냐 가지고 균주가 얼마만큼 많으냐 다양성 개념으로 많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따지면 낫또균은 단일균이에요. 청국장은 다양성한 수십 가지의 균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우리 면역에 우리 암 환자들한테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콩도 그렇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 숙성시키는 이런 음식들 이런 부분들이 다 발효예요. 우리 기능식품에 뭐 홍삼이라든지 그다음에 마늘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발효식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가 좋고 그래서 음식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어느 정도 숙성시켜갖고 먹는 음식들은 거의 대부분 발효식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발효식을 잘 이용을 하면 우리 건강에 특히 암 환자분들 치료하는데 엄청난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음식보다도 발효식으로 했을 경우에 더 도움은 훨씬 많이 됩니다. 이제 김치 속에서는 좋은 미생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익히면 미생물들은 없어진다고 봐야죠. 그러면 김치찌개는 아무 효과가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김치 상태에 있을 때 발효를 통해서 많은 부산물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부산물들은 그 김치찌개에서 우러져 나와 있는 거죠. 단지 이제 균은 없어진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균도 우리가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유산균 제제 중에서 보면 프로바이오틱스, 살아있는 생균, 그리고 파라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이게 사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균을 먹어요. 그런데 사균을 먹으면서 우리가 유산균 개념으로 먹거든요. 그러면 죽은 균이 들어가서 무슨 효과를 내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균을 먹으면 우리 사균들이 전부 다 대부분 이제 유익균 사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 안에 들어갔을 때는 다시 생균, 유익균들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김치찌개를 했을 경우에 그 균은 죽어요. 죽지만 우리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장에서는 생균을, 유익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김치찌개도 효과는 있습니다. 저는 사균이라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생균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특히 암 환자들한테 항암을 할 경우에는 생균이 들어있는 부분을 함부로 쓰지를 못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유익균이라고 하지만 우리 몸 안에
특히 그 면역이 떨어져 있을 때 항암하는 동안에 특히 이제 호중구 같은 게 세균을 감당하는 호중구가 떨어져 있을 때는 유익균이라 하더라도 어떤 감염을 일으키는 거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생균에 대한 우려는 좀씩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균이 됐을 때는 그런 우려가 없이도 어떤 우리가 원하는 유산균에서 얻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얻을 수가 있어서 굳이 가해를 그 균이 죽는 것 때문에 나중에 넣는 것은 어쨌든 균은 죽으면 그 순간에 죽잖아요. 근데 시간이 오래 있어야만이 죽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차이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차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커피, 녹차 이제 이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커피 같은 경우도 항암 작용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대개 커피는 우리가 여러 자료들 이런 데 보면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까지도 먹으면은 항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많잖아요. 단지 이제 커피는 이런 부분이 있죠. 예민한 사람들. 예민한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게 되면 어떤 부작용으로서 잠을 잘 못 자고 가슴이 벌떡벌떡하고 얼굴이 붉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없는 사람들한테는 커피는 어느 정도 충분히 마시도록 하고 있고 예민한 사람들은 아침에 오전에만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기호품으로 녹차. 녹차는 사실 녹차는요 우리가 녹차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주로 많이 만드는 이제 녹차는 그 중에 좋은 게 뭐 우전이 있고 그다음에 세작, 뭐 중작, 대작 이런 게 있는데 이 안에는 녹차 속에는 강한 EGCG라는 항암 작용이 있는 그런 물질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게 우리 한국 녹차 속에 녹차는 발효를 시키면 EGCG 성분이 좀 떨어져요. 되게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하는 게 우전. 우리가 고구천에 따뜻하게 하고 우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EGCG가 많고요. 그리고 뭐 일본의 뭐 말차, 마차라고도 하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녹차를 발효를 한 게 아니고 어떤 찌거나 볶은 거 이런 데는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건 좋고 그런데 이제 발효를 하게 되면은 EGCG 성분이 많이 파괴가 돼요. 그런 EGCG로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것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저는 우리 병원에서 연잎차 같은 경우도 상당히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연잎차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 같은 것 그 다음에 비타민 C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물 대용으로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비타민 나무차. 저는 비타민 나무차가 보면은 우리 비타민 나무차에 천연 비타민 C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비타민 나무라 해요. 강한 비타민 C가 있죠. 지용성 비타민 C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차로 잎을 가지고 차를 끓여줬을 경우에 효과 있는 성분들이 많고 또 거기도 미네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나무 잎차도 있고 또 우리 환자들한테 좋은 게 생강차. 생강차 속에는 진저롤이 있죠. 특히 우리가 항암을 하는 경우에는 오심, 구토 이런 증상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생강차를 먹으면 이게 진정 효과가 있어서 토하는 걸 좀 덜하고 그러면서도 생강이 가지고 있는 진저롤이 강력한 항암 작용, 항산화 작용, 면역을 올리는 작용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양한 우리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성분, 채식 중에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 차로 만들었을 요 요즘에 또 레몬차 많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레몬차도 상당히 좋은 거죠. 커피하고 녹차 외에도 이런 다양한 차로 만들어서 우리 암 환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암 환자분들이 물을 어떻게 마셔야 되냐. 이제 온도,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게 좋은지 아니면 찬물을 마셔도 되는 게 괜찮은지 이 온도에 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가장 좋은 물은 가장 미지근한 물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체온하고 거의 비슷한 그 정도. 그리고 뜨거운 물은 오히려 발암물질로 되어 있죠. 특히 이제 식도암이나 그다음에 인후암 이런데 암이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 문화가 발달한 나라, 또 뜨거운 차를 좋아하는 특히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 뜨거운 차 좋아하잖아요. 이런 나라에서 암 발생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어느 정도를 뜨거운 물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기준을 대개 65도씨 이상이면 뜨거운 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5도씨 이상 되는 그런 물은 가능한 식혀서 먹는 게 좋고 그러면 이제 또 찬물을 한번 볼까요? 찬물은 사실은 우리 몸에
체온을 떨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이 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찬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면역을 떨칠 수 있고, 또 찬물 자체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 우리가 찬물이 들어오면은 어때요? 갑자기 긴장 상태가 딱 오잖아요. 우리 아이스크림 같은 거 시원함 들으면 머리가 쭈삣해지는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찬 게 들어왔을 때는 우리 긴장 상태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됩니다. 교감신경이 항진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면역은 떨어지는 그런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찬 것을 너무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찬 것도 좋지 않고 뜨거운 것도 좋지 않고 미지근한 물, 우리가 보통 이제 따뜻한 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이런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암 환자분들이 우리가 식전에 이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음식을 받을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음식을 먹을 때 갑작스럽게 먹는 경우, 이럴 때 이제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식사를 너무 빨리 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우리 위에서는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을 거라고 이렇게 내 눈이 벌써 음식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 우리 뇌에서는 이 음식을 나한테 넣어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어요. 어때요? 위산을 준비를 하겠죠. 그 다음에 효소들을 준비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 음식을 먹으면 얼마쯤 있다가 들어올 거라는 계산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양은 얼마나 들어올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되게 이제 급하게 먹는 사람들은 막 한 서너 번 씹고 삼켜버리잖아요. 정말 좋은 거는 우리가 30분 정도 씹으라 하거든요. 그러면 씹고 있는 동안에 우리 침 속에 있는 아밀라제 성분이 나와서 탄수화물 계통에 이 부분들을 분해를 시켜요. 효소가 나와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잘게 썰어 놓은 게, 잘게 썰게 되면 이제 위에서 이제 받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 위산이 단백질 부분을 다 녹이잖아요. 그래서 소화를 시켜요. 그리고 십이장을 통해서 작은 창자로 내려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췌장이나 담즙이 나와가지고 단백질과 지방을 소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시간 인터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인터벌을 무시하고 막 그대로 삼켜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되면은 별로 좋지를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여러 가지 사전에, 우리가 음식 먹으면 먼저 우리 음식 먹기 전에 그 에피타이저 같은 것을 가볍게 먹어서 일단은 내 몸에 뭔가가 부드럽게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겠고.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은 소화력이 일단 떨어져요. 근데 그 소화력에다가 부담을 주면 안 되니까 그 소화력을 가지고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준비들을 아마 식사 전에는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식전에 절대 안 되는 부분은 물 마시면 안 됩니다. 식전에 미리 물을 마셔버리면 음식을 먹을 때, 진짜 음식을 먹을 때 소화를 못 시켜요. 왜? 위산이 희석이 돼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다 먹고 난 후에도 어느 정도 위 안에서 소화가 될 때까지는 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보통 한 30분 있다 마시는 걸 권하거든요. 그게 전부 다 위 안에 있는 산도가 높아야 음식 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음식 먹기 전에도 그런 준비가 필요하고, 음식 먹고 난 후에도 물은 좀 띄워서 먹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이제 암 환자가 피해야 될 고지방 식품은 일단은 트랜스 지방을 피해야죠.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에, 특히 오메가3나 오메가6에 열을 가했을 때 이게 시스 분자 구조상 시스 타입에서 트랜스 타입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분자 구조 우리 각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게 없거든요. 뭐 성분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각이 바뀌었을 때 이 각이 바뀌는 것 때문에 발암물질로 바뀌어버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우리가 튀김을 하거나 여기에 쓰는 기름을 썼을 경우에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고, 또 하나 우리 버터나 마가린 같이 수소를 첨가해서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방들은 가능한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포화지방산이죠. 포화지방산을 가능한 피하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오메가6는 우리가 식물성 많이 있죠. 되게 요즘에 많이 쓰는 식용유들이 대부분 다 오메가6죠. 근데 이 오메가6가 사실 우리 몸 안에서 염증성 지방산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세포막에 오메가6가 많았을 경우에는 우리 염증, 사실 우리 암도 어떻게 보면은 염증성 질환이거든요.
그리고 만성 대사성 질환으로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메가6가 많으면 염증을 일으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역도 떨치고 그다음에 암을 오히려 조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고지방이 많은 부분들은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지방은 암 환자가 하는 경우는 가장 좋은 거는 오메가3죠. 근데 이제 그런 암 환자가 오메가3도 동물성이 있고 식물성이 있어요. 근데 동물성 오메가3 속에는 사실 이 암 환자가 우리 세포가 정상 세포가 암 세포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상 세포에는 어떤 오메가3가 가장 많아야 되느냐? 순수 오메가3예요. 근데 우리가 순수 오메가3하고 우리가 동물성에 있는 오메가3가 차이가 뭐냐면 이 순수 오메가3가 약간 변형된 게 우리가 DHA, EPA라는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DHA, EPA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지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런 DHA나 EPA 성분의 오메가3는 세포 구성하는데 별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순수 오메가3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순수 오메가3가 있는 거는 되게 식물성이죠. 동물성에 있는 오메가3는 순수가 일부 있고, 그리고 DHA나 EPA가 있고, 또 여기에 포화지방산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동물성 오메가3를 썼을 경우에 우리 몸에 이 정상 세포를 좋게 해주는 데 쓰는 것은 아주 양이 적어요. 근데 식물성은 DHA하고 EPA가 적고, 그 다음에 포화지방산이 얼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순수 오메가3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성 오메가3를 먹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들한테 가장 좋은 오메가3는 대개 식물성 오메가3. 그게 도움이 됩니다. 가장 많은 게 들깨하고 아마씨예요. 들깨가 보면은 오메가3가 참 많죠. 근데 우리 여기서 그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우리가 들깨, 우리 일상생활에서 들깨 기름 많이 먹잖아요. 이 들깨 그럼 우리 환자들한테 들깨가 좋다면 이 들깨 기름을 먹어요. 근데 되게 이 들깨 기름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해요. 되게 고온 압착 방식이에요. 그래서 열을 줘가지고 볶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압착을 해요. 그리고 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보관을 어디다 해요? 병에다가 보관을 해요. 그 보관을 하는데 그럼 이 기름을 먹는 게 좋으냐? 근데 이건 우리 환자들한테 권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오메가3는 산패가 아주 잘 돼요. 그래서 공기에 노출이 되거나 비단에 노출이 되면은 이게 산패가 돼요. 근데 병에다가 봐두는 기름은 이걸 계속 어때요? 병 뚜껑 열어가지고 기름 좀 하고 또 다시 닫아놓고 다음날 또 쓰고 뭐 한 달 내 쓰잖아요. 그 사이에 다 산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들깨 기름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에서 사용하는 이런 들깨는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럼 들깨 기름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그날 갈아가지고 그날 먹는 게 최고예요. 아니면은 그냥 생으로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들깨를 그냥 먹으면 약간 비린내가 나죠. 그래서 들깨 먹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아마씨가 좋아요. 아마씨는 실제 우리가 저도 아마씨는 종종 먹는데요. 그냥 시체 먹어요. 그러면 약간 고소한 맛이 나요. 그래서 간식 비스무리도 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씨를 그렇게 먹는 게 괜찮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이 아마씨는 다시 볶을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에 들어오거든요. 이 수입에 들어온 아마씨는 대부분 다 약간 볶아가지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먹으면 되고, 그리고 이 아마씨를 먹을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게 오는 과정에서 곰팡이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 아마씨는 그냥 우리가 갈아가지고 24시간 이내에 먹는 게 좋아요. 이걸 또 갈아가지고 병에 담거나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깨는 아마씨, 그 외에는 우리가 그 햄프시드라고 하는 여기에서 나오는 햄프시드도 마찬가지로 오메가3가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달걀에서 보면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레시틴도 보면 오메가3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오메가3를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가 이제 견과류를 우리 암 환자들한테 상당히 많이 권하죠. 견과류 속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식물성 지방 성분들 오메가3 같은 것도 제법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견과류 속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가 우리 유익균들을 늘려주고 면역을 높이는 데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우리 그 미네랄 중에서 셀레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셀레늄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 셀레늄을 얻는 소스로 견과류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특히 브라질 너트 같은 경우는 셀레늄 아주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 이런 부분들을 얻을 수가 있어서 견과류는 환자분들한테 상당히 권하는 기호식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주의해야 부분이 땅콩이죠. 땅콩은 잘못하면은 이 곰팡이 같은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플라톡신이라는 균을 그 독소가 이렇게 우리 땅콩을 먹는 가운데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발암물질이잖아요. 그래서 견과류를 먹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은 땅콩. 그래서 조금이라도 봐서 이상하면은 땅콩을 안 먹는 게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관리됐고 그런 경우에는 괜찮고요. 그래서 저희는 땅콩을 까가지고 안에 보면은 약간 그 갈색 비스만 있는 껍질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만들어진 그것보다는 아예 겉껍질 있잖아요. 이거를 있는 것을 삶거나 해서 그 까가지고 먹는 경우가 오히려 그 땅콩이 가지고 있는 풍미도 괜찮고 더 먹기도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먹는 것을 저는 권하고 싶어요. 우리 암 환자들이 회복기 동안에 암을 다 나아서 회복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수술이나 항암이나 방사선이나 치료를 하는 가운데 지쳐있는 몸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 잘 먹어야 된다 하는데 이때 잘 먹는 것도 그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백질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양을 많이 먹고 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암을 가지고 있는 환자 입장에서는 잘 먹는다는 개념은 일단은 음식으로 이렇게 따지면은 가능한 한 식물성, 동물성은 가능한 한 피하고, 그리고 동물성 중에서도 어떤 사육하는 음식들은 좀 피하고, 천연, 자연 방목한 동물에서 얻는 것을 굳이 먹는다면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리고 양을 먹는 데도 있어서 우리가 잘 먹으면은 무조건 막 다 좋고 살이 찌면은 좋을 것 같은데 암 환자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체중이 늘지 않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우리가 움직이질 않는데 체중이 는다는 것은 근육이 는 게 아니에요. 단지 지방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남아서 지방이 저장이 되면 암세포는 먹을 게 더 많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과식하는 이런 부분들을 피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양소로 이렇게 따질 때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이 없는 사람들은 영양소가 보통 먹는 영양소가 탄수화물 6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이 2, 단백질이 2거든요. 그런데 우리 암 환자들한테 저희가 권하는 것은 지방이 6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2,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2,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한데 사실 그렇게 가면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은 조금 지방을 6까지는 못 가더라도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지방을 늘리는 거. 근데 지방은 아무 지방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돼지 기름이라든지 막 베이컨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오메가3가 많은 그런 좋은 지방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먹고, 그리고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많은 음식들을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먹더라도 꼭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운동이에요. 암 환자들이 이 회복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이 치료받는 동안에 근육이 많이 빠져버려요. 이 근육 회복을 시켜야 돼요. 근육을 회복을 시켜야 우리 몸 안에서 바깥에 들어오는 음식을 가지고 우리가 근육이 많으면은 근육에서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해요. 근데 근육에서 에너지 소비를 못하면 암세포가 가져간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잘 먹는 데는 꼭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근육을 길러야 된다. 그러면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수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합이 되어야 회복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암 환자한테 좋은 비타민은 일단 기본은 비타민 B계통입니다. 우리 암 환자들이 에너지 만드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암세포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다 떨어져 있어요. 암세포는 세포질에서 만드는 포도당을 이용한 에너지를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살리면 암을 억제하는 힘을 얻게 돼요. 그러면 제일 1번이 비타민 B계통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B는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부속품이에요. 그래서 부속품 역할이 좋아야 제대로 에너지 생산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에너지 생산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산화물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산화물들 잘 처리해 줘야 돼요. 이 또 산화물을 잘 처리를 못하면 이게 또 핵에 들어가서 유전자 손상을 시키고 변이를 만들어서 암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항산화제 성분들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비타민 C죠.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이라든지, 그 다음에 알파리복산이라든지 이런 그런 항산화제 성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미네랄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만들도록 하는데 도와주는 미네랄은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 공급이 잘 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면역을 높여주는데 쓰는 미네랄은 아연, 그 다음에 암세포를 이렇게 괴사시키고 갑상선 기능을 높여서 면역을 증진시켜주는 미네랄이 셀레늄이고요. 그 다음에 세포가 탈수를 막아주고 산성화를 막아주는 미네랄이 칼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비타민 B나 비타민 C, 그리고 또 항산화 기능이 있는 비타민 A, 비타민 계통이 있고, 그 다음에 미네랄 계통은 마그네슘, 칼륨, 셀레늄, 그 다음에 아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암 환자한테 가장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되겠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많은 암 환자들한테 이제 추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알리신, 그 마늘 속에 들어있는 알리신이 많이 들어있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그 풀설티아민이라는 성분이 비타민 B 원계통이거든요. 그게 이제 에너지 대사도 할 수가 있고, 또 풀설티아민은 그 지용성 지아민이거든요. 비타민 B1이지만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뇌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 양파 속에 들어있는 케르세친이라든지, 그리고 포도 씨 속에 들어있는 레스바라토르라든지, 그리고 사과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피세틴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귤 속에 비타민 C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부분. 그리고 우리가 채식 속에는 보면은 비타민 C는 과일 속에 대부분 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 그리고 비트는 사실 항산화 성분도 많이 들어있고 미네랄도 많이 들어있고, 비트. 그리고 또 그 외에는 뭐 우리가 토마토도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토마토 속에. 그 다음에 당근도 마찬가지로 비타민 A. 토마토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당근 속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그런 비타민 A 계통의 항산화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식품들이 항산화 식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 암 환자분들이 식사를 하고 나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일단은 물 문제가 있어요. 물을 먹고 나서 바로 물을 마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최소한 30분 정도 있다가 물을 마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우리가 음식이 위에서 어느 정도 위산을 많이 나와서 음식이 소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소화가 되기 전에 물을 마셔버리면 소화력이 떨어져 버려요. 가능한 한 물을 늦게 마시는 게 좋겠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음식을 먹었으면 빨리 소화가 돼서 또 운동을 하게 되면 소화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 운동을 하는 게 좋을 건지. 되게 우리가 30분 이내에 운동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안에 구역질 같은 게 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해서 30분 이후에 하는 게 좋은데, 이때 위암 수술을 한 분들이 있어요. 위암 수술을 한 분들은 반대해요. 위가 수술을 하게 되면 위 안에 있는 이게 유문이라는 게 있어요. 위에서 이제 12장으로 내려가는 문이 있는데, 이 문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꽉 밑에 잡아줘요. 그러니까 음식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소화가 될 때까지 문을 안 열어줘요. 소화가 다 되면 이 문을 통해서 음식이 차근차근적으로 내려가게끔 해주거든요. 근데 위 수술하게 되면 이 문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소화도 되기 전에 이게 바로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장에서 이게 소화가 다 안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장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덤핑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덤핑 증상이 나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위 수술을 받은 분들은 오히려 반대로 음식을 먹고 나서 한 30분 동안 누워 있어야 돼요. 일어서서 운동을 하게 되면 덤핑이 올 수가 있어요. 한 30분 동안 누워 있으면, 우리가 서 있을 때는 그 쭈르륵 밑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근데 누워 있으면은 천천히 흘러서 내려가서 문이 없어도 좀 조절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암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능한 한 우리가 한 30분 정도
그렇다 해서 우리가 그 30분 이내에 누워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좀 가볍게 걷는 것들 이런 부분 하다가 내가 제대로 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30분 후에 강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식사하고 취침하는 시간 관계가 있어요. 되게 이제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취침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간격을 띄우는 게 좋은가? 이때 이 간격을 3시간이라고 해요. 3시간 정도. 그러니까 내가 저녁을 먹었다, 7시에 먹었다, 그러면 최소한 잠은 10시 이후에 자라는 거죠. 그 안에는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게 소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우리 일주기라는 거 있거든요. 하루에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을 맞추는 게 앞으로는 그 암 예방하는 데라든지 암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3시간 띄우는 거,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중요하고, 그리고 식후에 우리 암 환자의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후에 어떤 기분 나쁜 이야기라든지 요하고 어떤 껄끄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식후에는 가능한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부분들을 지키는 게 아마 식후 관리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갑상선 수술 후 11월 방사선 치료 대기 중인데 플레인 요거트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갑상선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 대기 중이라는 것은 대개 이제 동위원소를 치료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요오드에다가 방사선 동위원소를 화된 이제 요오드를 가지고 치료를 하는 건데, 이때 요오드가 흡수가 좋아야 되거든요. 요오드가 없는 식사를 동위원소 치료하기 전에는 그걸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에 요오드가 많은 음식을 피하는 게 이때 주의사항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플레이튼 요거트 속에는 그렇게 요오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개는 이제 해조류가 이제 요오드가 많잖아요. 뭐 미역이라든지 김, 그리고 뭐 다시마, 이런 부분들에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피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그 주의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알기로 그 플레인 요거트 성에는 그렇게 요오드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많지 않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요오드 개념 외에도 그 암 환자가 어떤 유제품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이 부분을 원하는 답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유 제품을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암 환자분들이 우유를 많이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어떤 데 보면은 우유를 먹으면 좋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안 좋다 이런데, 이 우유라는 저는 이제 이 개념을 생각해 봤어요. 우유는 어떻게 보면은 막 태어난 송아지를 키우기 위해서 나온 젖이에요. 주 목적이 송아지를 영양을 공급을 하고 또 거기에 성장을 시키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성장이에요. 성장은 환자들이 먹었을 때 우리 암 환자들이 암세포 성장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우리가 우유가 성장을 시킨다는 것은 이 안에 어떤 성장을 시키는 성분들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몸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유가 아닌 것 같고, 또 우유 속에는 이런 암에 좋지 않다고 할 수 있는 유전자 단백질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는 IGF라는 인슐린 유사 성장 요소를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mTOR라고 하는 유전자 단백질도 있어요. mTOR는 세포 안에다가 막 포도당을 막 집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유전자 단백질이에요. 이것도 있고, 그리고 암을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이크로 RNA 20이라는 것,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보자면은 우유는 암세포에 그리 도움이 안 되고, 또 하나 카제인이잖아요. 우유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이 카제인은 우유가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단순히 우리 소화 안 돼서 영양 보충에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 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렇게 해서 장내 세균 균주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장 점막을 손상을 줘서 면역도 떨쳐버리는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암 환자들한테 우유를 먹어서는 안 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한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 송아지가 막 태어났을 때 송아지는 아주 외부 균이라든지 이런데 감염에 대해서 아주 취약해요. 그래서 이 우유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이런 감염을 막아줄 수 있는 성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민도글로빈 A라는 성분과 락토페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송아지를 보호해주는 면역 작용을 하는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로 보자면 우유가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우유가 좋다, 어떤 부분에서는 안 좋다. 그래서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는 부분이 이 우유거든요. 그래서 저는 암 환자분들한테 아주 내가 우유를 좋아하고 소화를 잘 시키고 또 카제인에 대한 문제가 없다면 조금씩 먹는 것은 괜찮아. 하지만 많이 먹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게 권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리고 만약에 우유에 대한 이 카제인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소화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안 먹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안에 들어있는 이뮤노글로빈 A나 락토페린이라는 이게 가지고 있는 암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동양 사람들은 사실은 우유에 대해서 이렇게 적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유전적으로 그리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유를 꼭 먹어서 우리 암에 도우는 대물을 찾으려고 한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또 질문 하나가 아마 비트하고 관련돼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원장님, 빈맥인 사람도 마셔도 되나요? 55에서 56 사이에 맥박이 나오는데요. 이 질문인데 사실 55에서 56 사이에 나오는 맥박 같으면은 아주 빠른 맥박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런 심장하고 관련을 한다면 사실은 심장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은 동물성이 훨씬 더 많죠. 식물성에서는 신경 호르몬 계통에 영향을 주는 그런 성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트는 대개는 보면은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거 영양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심장을 자극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빈맥이라 해서 맥박이 55에서 56 같으면 그게 빠른 맥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크게 드셔도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 암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조금 또 궁금증을, 여기에서 또 궁금증을 자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올려주시고,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좀 더 공감하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더 가까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암 환자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실 거라 생각하지만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올려주시고 오늘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